네, 방금 최경영의 최강시사 끝내고 달려와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경영의 이슈 도덕,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오늘도 라이브 방송 많이 좀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예, 계속 들어와 주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배종찬 소장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 지금 저 택시를 채찍질을 하면서 으랴 지금 막 달려오고 계시고요. 배종찬 소장님 옆에 박성민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신인규 대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신인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바세의 신인규입니다. 예, 국바세. 예. 오늘 젊은 분 두 분과 예, 배종찬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배종찬 소장님이 안 오시니까 예.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는 몇 분이나 지금 가입돼 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는 네. 이제 준회원이라고 해서요. 이제 네. 당원들과 지지자분들로 해서 한 4,900여 분 정도가 이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당원들만 따로 모아서 활동을 하는데요. 예. 그 대의원분들은 한 580명 정도 되는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세대가 신인규 변호사님처럼 좀 젊으신 분들? 근데 이게 세대가 되게 재밌는 게요. 예. 그 남성의 비율 경우에는 예. 20대, 30대, 40대 비율이 많이 높고요. 네. 또 여성의 경우에는 40대, 50대, 60대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서 네. 그래프가 상당히 이렇게 재밌는 모양으로 그렇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박성민 전 최고 같은 경우는 네. 그 청년 최고위원이었잖아요. 일종의 그죠? 그쵸, 뭐 예. 네, 최고위원이었죠.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20대, 30대 그 청년들이 뛰면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뭐 작은 조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민주당에는 비슷한 필적할 만한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게 동일선상에 놓고는 볼 수가 없는 게 예. 이제 국바세 탄생 과정을 보면 사실 당이 정말 비상식적으로 굴러갔던 과정 중에 탄생한 거잖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 그 몰아내는 몰아낼 때 지금 추출이라죠, 둘 다 추출. 약간 네. 네 고민하면서 예. 몰아내기란 단어를 써도 될까 예. 고민을 하다가 네. 그 외견상 몰아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좀 비상식적으로 이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직도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민주당에는 뭐 민주당이 부족한 점은 물론 있지만 예. 아직 뭐 그렇게 바로 세워야 하는 정도의 그 조직이 탄생할 정도로 비민주적인 길을 걷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배종찬 소장님 오시기 전에 예. 네. 이런저런 이제 젊은 세대들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조직이 얼마나 탄탄한가, 예. 뭐 탄탄해야 되는가,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조용필은 또 나중에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네, 주인공은 네, 지금 뭐 비난이 막 쏟아지네요. 예. 더 이상 뭐 늦지 이제 말아라. 늦지 마라. 지각 대장. 요런- 게시판에 왜 헤어스타일 때문에 늦었느냐. 예. 네. 그 헤어스타일은 참 부럽습니다. 저는 아, 그렇게 세울 머리가 있는 게 예.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왁스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뭐라고요? 출시하자. 출시하자. 배종찬 왁스. 배종찬 왁스. 네. 예.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예. 조금 보류가 됐습니다. 저는 머리카락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영원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우리 예. 최경영 앵커께서는 예. 사실 이 외모 자체가 예. 워낙 그 신뢰를 주는 미남이시라 예. 아예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늦게 오셔가지고 위로가 안 되네요. 예. 네네. 그 예산안 뭐 여당 국정조사 복귀 뭐 이런저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산안은 이렇게 하다가 처리를 하겠죠? 그렇죠. 이제 예, 처리가 되는데 분위기가. 예. 저는 결국 법인세 문제인 것 같아요. 법인세. 법인세 3% 포인트를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1% 포인트도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중재안이 나왔기 때문에 1% 포인트는 내려가는 걸로 인하해 주는 걸로 이제 김진표 의장이 제시를 했어요. 각각 그 세 구간상.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좀 조율과 조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25에서 22% 되는 거니까 인하하는 거니까 중간 정도에 맞추자. 예. 이래도 저는 합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안 돼. 3% 인하로 가 이거거든요. 예. 요즘엔 또 단호한 대응을 했더니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저는 다른 거 아니다. 지금
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이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예산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닐 것 같아요. 지금에서는. 근데 법인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3% 이하로 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인규 변호사님, 네. 그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도 YTN 뭐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위를 쳐다보고 일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지금 결정하는 거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맞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을 좀 의식을 합니까? 근데 뭐 사실 국회의원의 신분 자체가 예. 그 헌법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본인들이 국가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는 헌법기관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저는 바닥끝까지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뭐 자율적이다라고 항변을 하셔도 지금 뭐 당내 사정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다 용산의 눈치만 보고 있다. 내지는 본인들의 재선, 공천 뭐 3선 그 공천만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의견들이 많고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도 사실 연계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좀 꼬여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연계까지는 풀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그 뭐랄까요 자존심 대결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서 좀 더 신중하게 그래요? 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박성민 전 최고가 보기에도 예산안 타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민주당 보기에는. 저는 뭐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이 사안을 절대 결정하고 있다고 보지 않고요. 그래요?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의 협상이 이렇게 판판이 깨지는 이유는 사실은 원내대표 간에는 협상할 때는 어느 정도 서로 반발짝씩은 물러나 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겠죠. 사실 그렇게 해야 타결이 돼요. 그게 아니면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가다가 이렇게 해서 정말 막말로 준예산 사태가 되면 그 책임은 다 국회에 넘어오는 건데 여야 원내대표 둘 다 그런 무거운 책임까지는 이렇게 국민들의 비판을 받기 싫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홍근 원내대표 워딩을 보면 오전과 오후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전에 협상했을 때는 거의 다 됐고 이제 정말 세부적인 것만 딱 정리하면 끝나는 상황인데 오후에 갑자기 협상을 계속 없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이에 분명하게 용산 대통령실의 한번 의중이 전달이 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자신의 정치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도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공식적인 라인은 비대위원장 정진석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내 가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 없는 해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무효인 비대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임명을 하고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어서 저는 뭔가 힘이 실리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고 그럼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용산에서 당시에도 당 지도부 관저 부르기 전에 누구를 4명을 먼저 불렀습니까? 그 4분에게 힘이 실려 있는 걸로 다 국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성민 최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힘이 실릴 수가 없죠. 가서 협상을 하고 와도 당내에 들어오면 또 번번이 깨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특이한 구조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치가 왜 이렇게 답답해?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네. 실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지부동이 돼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법인세 3%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근데 저는 한 칼럼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냥 그러면 1.5%로 조정해라. 왜냐하면 안 될 때는 중간으로 가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일방이라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걸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조정하게 되는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시종일관 윤심 메신저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령 당원 이 100% 룰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것도 뭔가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 전문가거든요. 그러면은 꼭 이 MB 때도 법인세를 인하해 줬는데 낙수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이럴 때 국무총리로 지금 뭐 무단횡단도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럴 때 오히려 범칙금 낼 건 내더라도 대통령이 전화해서 누구예요? 그러면 한덕수입니다. 이러면서 저는 그래서 이거 좀 1.5%로 해도 충분히 법인세 효과가 있다. 그리고 내년에 해보고 국민들이 그 효과가 있네 생각. 왜냐하면 내년에 신규 채용 규모가 10만이랍니다.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방송에 겨우 올해가 80만이고 그럼 지금 두 분의 우리가 청년 정치인도 있지만 취업이 중요한데 낮에 11시, 2시에 오후 2시에 지하철에 청년들이 꽉 차 있어요. 왜? 구직을 하느라고.
저는 그러면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대기업은 어떤 노력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좀 해서 그러면은 뭔가 좀 야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유연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호한 대응이 아니라 어떨 때는 유연한 대응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이게 그 사실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해서도 금방금방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왜 저렇게 해결을 안 하고 계속 질질 끄나 그렇게 비춰졌던 부분들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어디에서 발목이 잡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대통령실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대통령실이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아니다 너희들 정말 자율적으로 정권을 줄게 뭐 이렇게 선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협상 방법이 바텀업이나 탑다운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텀업으로 올라가려면은 민주적인 구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로 상향식 올라가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제가 볼 때는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다 둘 다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민주당도 없다. 그렇죠. 민주주의가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배 소장님 말씀하신 정치의 실종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탑다운 방식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양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뭐 얼굴 한 번도 지금 보지 못한 상태고 서로가 서로를 거의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이게 마주 달려오는 열차 같아요. 그래서 이게 치킨 게임이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하나는 이게 부딪혀서 둘 다 다치던지 아니면 어떻게 누군가 한 명은 핸들을 꺾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기싸움 내지는 삿바싸움이라고 보이는데 그럼 삿바싸움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 국민들은 짜증이 나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연말까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올해 연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내년까지 넘길 수는 없을 것이니까 23일 한다고 또 압박을 했다가도 또 결렬되고 하면은 질질질 끌다가 마치 숙제도 방학 이제 개학 임박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좀 비슷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서민 전 최고도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최후 통첩을 국회의장이 해서 본회의는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참석을 할 거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안이 지금 협상이 사실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보이는 거는 오전에 협상됐다가 오후에 협상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있어서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의중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간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의도에서 용산을 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외려 용산이 지금 여의도를 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말 역적이 될 각오를 무릅쓰고라도 내가 대통령 의중에 한번 반해보겠다, 다른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뭐 정말 타결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또 국민의힘에서는 다수 의석 활용해서 민주당이 횡포 부린다 할 거고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냐 이거 처리하자라고 할 거고 이런 지난한 싸움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는 결국은 아까 신인규 변호사 이야기한 대로 공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공천도 있고 지금 모든 주도권 자체를 대통령실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윤핵관 친윤 지도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를 쳐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문자 메시지를 체리 엄지척 따봉을 따봉 이러면서 또 보냈던 것이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지금 또 당권 도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뭐 그럼 체리 엄지척 따봉 따따따봉 이렇게 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서로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조정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은 절대로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잖아요. 이런 경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국회 다수당의 대표인데 검찰 수사는 수사할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절대 안 만나는 이유는 에이 저 사람 범죄자야. 내가 범죄자를 왜 만나. 저 사람은 사법 처리 받을 사람인데 난 절대로 안 만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은 사법 처리가 되는 그 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있는 것이고 지금 다수당의 대표고 직전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럼 만나서 법인세 같은 것도 아니 이 대표님 이거 법인세 내 공약인데 좀 한번 이거 좀 수용을 해달라. 대승적으로. 우리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고. 없어요. 절대 안 만날 거예요. 답답하네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게 국민의힘 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좋다. 괜찮다. 상관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5년만 대통령 하면
정치를 어차피 안 했었고 그 전에 정치는 안 할 거고 그 뭐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정치는 안 하니까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상관없다 뭐 이런 겁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국정 운영의 예. 전략이 예. 애초부터 없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전략을 가지고 어떤 비전과 가치를 이루겠다. 이 5년 안에 어떤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소신과 신념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정치 못하죠. 야당을 설득해야 되고 다수당을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일단 그 부분이 없는 것이고요. 그게 참 뼈아픈 지적이고 그렇다면은 중도는 포기하는 전략인데 그러면 남은 방법은 지지층이라도 더 콘크리트화해서 마치 문재인 정부도 40%대로 임기를 맞췄듯이 그 전략을 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지지층의 코어들을 더 강화시키는 예. 그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보수 내에서도 신뢰를 많이 잃은 인사들 그분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버들 예. 그 중도 시민들은 전혀 듣지도 않는 예. 그리고 막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 류의 좀 약간 질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만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저는 이 예측을 하자면은 전 이 국정 기조가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앞두고도? 예, 저는 왜냐하면 중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미 포기 선언을 한 게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저는 골목대장처럼 정치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게 정치가 아니라 전쟁을 자꾸 하려고 하고 예. 지배를 하려고 하고 예. 이런 모습이 정말 100번 양보해서 이 사람이 정말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예. 그렇다기엔 어쨌든 주변에 사람을 쓰는 방식 자체도 소위 말해 나한테 불편한 얘기하는 사람은 곁에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추앙하는 사람들만 나타나는 거죠. 윤석열 네. 대통령 잘하고 있다, 존경한다,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 아니면 더 강하게 가셔야 된다. 이렇게 대통령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소위 말하는 십상시들만 곁에 두시니까 예. 지금 정치를 안 하시고 계속해서 지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저는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도층이 이탈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게 민주당으로 갑니까?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민주당으로 다 가고 있다 이렇게 또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예. 정치 지형 자체가 예. 그렇다고 해서 또 민주당 쪽으로 반사 이익이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중도층이. 왜냐하면 예. 중도층이나 MZ 세대가 또 민주당 지지율은 최근 발표된 조사를 보면 상당히 또 주춤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 민주당도 예. 박스권이고 뭐 다 박스권이야 사실은. 어떤 예. 조사는 또 민주당이 좀 빠진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은 오히려 대통령의 이 지지율과 연동이 돼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민주당의 경우는 왜 그럴까? 물론 뭐 계속 이야기돼 왔던 것이 이재명 대표의 뭐 리스크도 있지만 예. 또 뭔가 지금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이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또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좀 빨리 예. 탈피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의 경우에는 왜 그럴까? 이게 일종의 착시 현상이죠. 왜? 선결집에서 지지층들이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국정 스타일을 지금 11월 중선부터는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반발이 나와야 되는데 지지층에서는 환호를 해요. 문재인 정권 수사해라.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해라. 온통 단호한 대응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 현상이 뭐냐? 단대 효과다. 왜냐하면 단호한 대응. 모든 것에 단호해요. MBC에도 단호하게, YTN도 단호하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오도독에는 예. 단호하지 못해. 예. 왜? 저기 헤어스타일이 삐죽 서 있으니까 예. 찔려. 예. 찔려요. 양심에 찔려. 예. 근데 뭐냐면 지금 결국은 언제까지 단호한 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트럼피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 광운대 진중권 특임 교수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건 트럼피즘이다. 트럼프처럼 이 막 뭐 보수층들만 자기 지지층들만 결집하는 정치를 해나간다. 결국 트럼프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재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또 뉴욕 기소들 위기에 처했죠. 연방 예. 지금의 또 특수검찰의 지금 수사 대상에도 올라와 있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지층을 선결집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단호한 대응, 단대가 아니라 유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유대가 만들어지죠. 아니 근데 아까 신인규 변호사도 지적했지만 제가 지금 계속 오늘도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서 그 예. 이야기를 했어요. 정미경 최고한테 뭡니까 유족들 시민 분향소에 그 옆에 극우 유튜버들 있으면서 신자유 연대인지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국민의힘이 사실은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도 딱 선을 긋고 비판하는 성명서 하나라도 내고 당신들 하지 말아라라고 꾸짖고 이걸 집권 여당에서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뭐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극우 유튜버를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또 초청을 했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겹쳐 보인단 말이지. 그러면 중도층이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인가? 이렇게 느끼면 사실 정치를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예. 공당이라면 예. 공당이라면 당연히 취해야 될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당연히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정당이 지금 좀 병들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지지층 결집 전략을 쓰는데 전 이게 단기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요.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밥 세 끼 먹고 사는 거지 맨날 보약만 먹고 영양제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결집이라는 것은 보약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예. 먹으면 순간은 힘이 늘어납니다만은 그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어서 저는 매우 나쁜 전략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국민을 가르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 이번에 대통령실의 그런 국정수행 지지도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한 가지 포인트가 저는 국회와 대통령실을 저는 비교했다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국회는 매일 싸우고 소위 말하는 공룡 민주당이나 또 국민의힘의 그 소위 말하는 뭐 약간 드러누는 침대 축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정말 해결 하나도 하지 못하는 국회의 비생산성과 대통령실은 정말 불편하게 하고 지지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일단 강력하게 하면서 밀어는 붙이고 있거든요. 저는 그 차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국회와 비교해서 약간의 반사이익을 누렸을 뿐. 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착각을 해서 이렇게 단기 센 효약을 그러니까 보약을 먹으니까 지지율이 오르네. 이거 50% 넘어가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계속 걸어나갈 것이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예. YTN 돌발 영상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네.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MBC하고도 충돌하고 있고 그랬었죠. 그 상황에서 이제 YTN의 이 돌발 영상에 대해서 부대변인이 대통령실의 부대변인이 이건 책임자를 가려내서 뭐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네. 굉장히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네.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언론과의 전쟁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호한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기성전 단대, 기성전 단대로 되는 현상이 계속 단호한 대응이에요. 다른 분석이 필요가 없어요. 또 이 이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뭘 것 같아요? 네, 단호한 대응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부대변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 정말 잘못됐다. 그런데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재단에서 이 리허설 영상은 찍었지. 사용하지 않기로 찍었긴 찍었지만 네. 사용하지 않기로 했었다. 그런데 이제 돌발 영상에 이 영상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런 자초지종을 모르거든요. 예. 그 뭐 영상에 표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좀 곤란하다. 이 부분은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걸 굳이 공개 발표를 할 필요 없이 YTN에 연락을 취해서 좀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무슨 말씀이냐?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당장 나오냐? YTN도 이제는 다음번에 전용기 못 하겠네. 그러면은 이제 YTN도 배제. 그러면 이제 다 취재단이 예. 대통령 순방 갈 때는 다 민항기 이제 전세 내야 되겠네. 이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코 대통령실에서도 좋을 이유가 없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거예요. 우리 방송 지금 스트리밍 최고의 프로그램이잖아요. KBS 최강시사. 근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신 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만약 듣는다 그러면 저 사람 좌파야. 근데 아닙니다. 좌파 아니에요.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수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드리는 네. 말씀은 뭐냐면 유족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지지한 사람 많다. 그러면 선거 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도 단호한 대응이에요. 이건 뭐죠? 아니 유족들에게 단호한 대응을 할 일입니까? 근데 YTN 이야기를 돌아가면 저는 오바마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참 정말 힘든 국정을 했거든요. 흑인인데다가 백인들은 비판하죠. 공화당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죠. 그래서 언론도 호의지거지가 않죠. 그때 뭘 내세웠냐면 팩트 체크팀을 만들었어요. 팩트 체크팀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서 이건 이런 겁니다. 그 언론사에게나 아니면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취했거든요. 저는 이게 훨씬 더 유연하고 그래 언론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 대통령에게 돌아선 민심까지도 유연한 대응을 통해서 더 끌어들여주고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더 높아지는 겁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이 더 탄력받는 거죠. 그 아젠다가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언론은 자율적이지만 뭐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그 책임자를 문책해라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박성민 전 최고도 지적하셨지만 싸움을 거는 것 같은 자꾸 대결을 하는 것 같은 근데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 보수 정당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성을 강화해라 뭐 기업 프렌들리 하겠다 이것까지는 저는 그게 가치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너희들은 저 회계 부정이라는 나쁜 놈들이야.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을 거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이게 설득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나? 이거 맨날 이렇게 싸울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보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을 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뭐 예. 노동조합 말씀하셨지만 노조를 대하는 방식도 그렇고 되게 흑백 논리를 많이 쓰시는 분이고 낙인 찍기를 정말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불법 파업 이렇게 바로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예. 설령 그 파업 중에 뭔가 불법적 행동이 있었고 거기에 예. 대해서는 개인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파업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언론사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YTN 건도 그렇고 아니 뭐 사실 그렇잖아. 이게 취재단이 여러 언론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서로가 서로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구조예요. 예를 그렇죠. 들면 이런 풀단이 있으면 여기서 너 뭐 한 달 정도 빠져 취재 못하게. 이번에 실제로 그런 징계가 있었어요. 네, 그런 예. 식으로 이제 내부에서 충분히 자정작용이 가능하고 사실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특정 언론사 거명하면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제 공보라인 통해서 전달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낙인을 찍고 있는 거예요. YTN 우리한테 악의적이야. MBC 악의적이야. 그러니까 너네 배제. 노동조합 악이야. 그러니까 우리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걸 보면 소통보다는 이제 본인한테 좀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세력들을 보여주기 식으로 낙인을 찍고 갈등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모습이 저는 이거는 지도자로서 보여줄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가 잠깐 참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왜 그럴까?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상당히 이 대처와 레이건 스타일이다. 대처와 레이건 스타일이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을 할 때도 뭘 연상하냐면 79년부터 90년까지 영국 총리를 했던 대처가 철의 여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소련에 대한 반공주의도 있지만 이 철도 노조와 탄광 노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철강 노조 단호한 대응을 하거든요. 예. 막 공권력 투입해서 진압해 버리면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영국 병을 고쳤다 이러면서 막 대처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11년간이나 집권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단호한 대응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레이건 대통령도 보수 공화당에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무려 재선을 했으니까 3선이 있었으면 3선 4선까지도 했을 거예요. 그만큼 인기가 많았는데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뭐냐 소련을 무찔러 버리잖아요. 단호한 대응. 그다음에 또 그 조종사 파업이 있습니다. 델타 항공이나 이런 네. 항공 바로 단호한 대응해서 안 돼. 조종사 파업 밀어붙여 안 돼.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자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80년부터 88년까지 집권을 합니다. 레이건. 예. 자 대체가 79년부터 90년까지죠. 예.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법대를 다녔어요. 아. 정확하게. 근데 거기에서 못 벗어났다? 아니 그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신적인 영향을 줬던 것이 저는 대처와 레이건이다. 레이건일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처와 레이건이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정부의 역할은 적게 하고 이게 바로 독일의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게 여기에 깊이 들어갔어요. 대처가 깊숙이 들어갑니다. 하이에크에. 저는 이 영향을 윤석열 대통령도 고스란히 닮아버렸다. 이것을 흡수해버렸다. 저는 배종찬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 고차원의 분석이신 것 같고요. 저는 고차원의 분석이시죠. 전 좀 단순하게 네.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저도 사실 민주노총 문제 많이 공감하십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네. 또 언론에 대해서도 좀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 다 느끼십니다. 그거는 언론이라는 것이 네. 항상 상대방 쪽에다가는 불공정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라는 게 있는데 그 선을 넘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YTN, 뭐 MBC, 민주노총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건 말 그대로 갈라치기 내지는 한 집단을 그냥 이렇게 매도하는 식으로 굉장히 좀 편협하게 공격을 하는 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법은 달리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왜 이거 원인을 짚었냐면 뭐 독일이나 뭐 레이건 뭐 대처까지 갈 것도 없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검사의 옷을 못 벗었다고 봅니다. 이 검사라는 직업이요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유죄 무죄 항상 답이 나와야 되고요. 이분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신들이 판단자이기 때문에 자기 오류를 보지는 못합니다. 항상 맞아요. 타인에 대해서만 심판자로 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분이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검사 DNA가 저는 몸 안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 그래서 본인만은 선이고 본인은 무오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상당한 오만 내지는 독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면요. 본인들만 옳다라는 저는 독선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오류가 나중에 드러나는 순간에는 상당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검사의 DNA가 아직도 빠지지 않은 거에서 저는 좀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이거에 공감하는 게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나서 보여줬던 대통령과 그 정부의 태도가 특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면은 계속해서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법적인 책임만 얘기하고. 근데 국민들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이 정도로 이렇게 정말 심각한 참사가 일어났는데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거냐, 니네 정부에서는. 네. 그리고 누가 반성하고 누가 제대로 사과하고 있느냐라는 정치적인 질문, 윤리적인 질문, 도의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인 책임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진상규명 되고 나서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따져서 묻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또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검사 윤석열의 그 옷을 못 벗었다. 저도 그게 좀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많이 읽히더라고요. 이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아주 세게 가잖아요. 뭐 직구를 던지면 잘못 맞으면 뭐 잘 맞으면 홈런이 나올 수가 있고 장애 홈런까지. 변화구를 던지면은 단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굉장히 센 직구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노동조합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검찰 권력과 관련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공개했냐? 왜 100억이나 넘는데 공개 안 하냐? 그렇죠. 그 회계는 뭐 내역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바로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작용 반작용은. 그러니까 이거를 노동개혁의 문제를 왜 이렇게 부정회계 문제로 그 수사적으로 몰아가고 접근을 하면서 마치 수사관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게 다 부정부패와 연관돼 있는 양 이야기를 해버리면 부정부패는 아닐지라도 특수활동비들은 또 부조리한 거 아니야? 그럼 내역 밝혀봐봐. 이렇게 나온다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도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해서 그거 하나만 있으면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힘들죠. 지금의 박스권도 지키기 힘들지. 근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저거는 왜 안 해? 그렇죠. 이게 이 작용과 반작용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직구만 계속 투수가 직구만 전력 두고 하면 팔 빠져요. 팔 빠지지. 팔 빠져요. 그렇지. 그러니까 박찬호가 처음에 그랬거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도독 끓였잖아요. 팔이 오도독 끓였는데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순간 균형과 공정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가 이게 이제 마치 내부에서 일종의 룰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호한 대응이죠. 계속 단호한 대응이에요. 네. 그러면 민주노총이 이제 이른바 타도 대상이 돼 버린 거예요. 민주노총이.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잘못한 건 계속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네. 생각해 보면 민주노총이 잘못한 것만 있을까? 아니 그리고 또 민주노총이 잘못했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균형과 공정이라는 것은
양쪽을 다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공정도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수사하면 국민의힘은 괜찮은 건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청렴한 건가? 그러면 무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런데 대해서는- 네. 그런데 어느 한쪽만을 대상으로 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렇게 해서 지지층들을 지금은 최대한 결집해야 결집해야 하나. 되겠다. 그래서 말 그대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절대 유연한 대응으로 안 갑니다. 무조건 기성전 단대, 단호한 대응이라는 거죠. 아니, 저는 예.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도 수사는 원칙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편향성 논란은 굉장히 듣기 저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수사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럼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저는 균형성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왜 자꾸 수사하느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 아는 것만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석열 정부도 수사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만 자꾸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수사라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줄 아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 그 공통점이 저는 수사나 이런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노조 얘기가 나와도 저는 노조에 뭐 부정회계 논란도 있으면 그거 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기득권이라는 것의 하나의 부분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 전체적인 면에서 조망을 못하고 모든 것을 이런 수사 사안으로만 다 이끌고 가는 이런 행태 자체가 저도 보기에는 조금 불편하다. 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대통령의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불법 엄단, 뭐 사법 책임, 척결. 법과 원칙 계속 네. 이런 얘기만 하시는데 법과 원칙 좋죠. 근데 왜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냐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통합과 포용을 어느 정도 기대를 분명히 우리는 대통령한테 하는데 집권 초기부터 이런 식으로 강경 대응만 일삼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이게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약해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뭔가 정치적인 전략 같은 것들이 사실상 전략은 없는 상태고 적을 만들고 그 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한번 낙인을 찍으면 그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예, 국민의힘에서 계속 망언 나오고 유가족 협의회 계속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분향소에 그런 극우 지지자들이 오셔가지고 욕설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10배, 20배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의 파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혐오를 부추기고 갈등을 부추기고 계속해서 특정 집단을 낙인 찍어서 이런 식으로 부추기다 보면 결국 우리 사회의 갈등은 더 심화되는 효과를 낳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한 인지는 없고 오히려 지지율 올라가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계속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우려스러워요. 지지율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마냥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1차적인 그 지지율 상승의 상승. 임계점에 와 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최근에 가장 높은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한 40%대 중반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난 대선에서 얻었던 득표율이 48.56%니까 박박 긁어서 상당히 이제는 지난 대선의 윤찍 지지층,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윤찍 지지층까지 어느 정도 결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이제 제2차 국면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단호한 대응에서 유연한 대응으로 바뀌면서 중도와 또 여성 지지층과 그리고 MZ 세대를 또 흡수해야 돼요.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는 늘 높아야 되는 게 대통령 지지율일 것 같은데. 더군다나 임기 초반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게 가상이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지지율이 60%가 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죠.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맘때 네. 8개월 시점에 나는 70%가 넘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러는데 지지율은 그때는 내가 최고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요즘에는 지지율이 한 2%만 올라가도 와 지지율 상승 예. 뭐 이러면서 파죽지세 5.5비인데 5.5비네. 플러스 마이너스 3.1. 부정평가가 50%대 중반인데 예, 아직도 예.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파죽지세 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예. 네, 올라가는 건 맞는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결국 꿈틀꿈틀 정도가 결국-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럼요. 꿈틀꿈틀. 결국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외연히 확대된다는 것은
중간지대에 있는 중도층이나 MZ 세대가 들어올 때, 청년들이 들어올 때 와 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고 집권 여당 이야기하고 민주당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전당대회 룰이 뭐 당신 당원 100%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잘 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다 예상했던 대로 됐고요. 저는 이제 그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도 과거에 뭐 이재명의 민주당 할 때 제가 비판 많이 했거든요. 아니 민주당의 이재명이지 왜 이재명의 민주당 사당화하냐. 제가 비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윤석열의 국민의힘으로 돼버렸어요. 이 룰을 통해서. 예. 그래서 저는 매우 비판적이고 국바세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할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당원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100%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 정말 선택적 당원 민주주의다. 과거에 이준석 대표도 당원들이 뽑았거든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때 제가 당원 민주주의 제일 크게 외쳤습니다. 근데 제가 당원 민주주의 외칠 때는 그분들은 제 반대편에 서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또 당원 민주주의를 얘기하니까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바꿔 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네. 또 하나는 결선 투표제인데 저는 결선 투표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결선 투표제를 지금 하는 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 뻔히 동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구도가 친윤호소 후보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다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이걸 마치 소신인 양 도입을 합니다. 그럼 백보 양보하더라도 소신이면은 다음 차기 전당대회가 아니라 차차기 전당대회부터 적용을 시켜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당시에 결선 투표했었으면 지금 대통령이 못 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 50%못 넘었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 소신을 하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결선 투표제 썼다가 또 불리할 때는 안 썼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종이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는 당의 룰인데 이거 위인설법하듯이 특정인 맞춤형 규정 변경 이런 거 자꾸 하다 보면요 이제 룰 바꾸는 게 상습이 돼요. 그럼 저는 앞으로 정당에서 맨날 자기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힘대로 룰 바꾸고 유리하게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게 민주정당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 이번에 당신 100% 갔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당명을 전 이제 윤심의힘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 국민이 배제돼 있어요. 국민의힘 안에 더 이상 국민은 없다. 예. 저는 그렇게 규정 짓고 싶습니다. 윤석열의 힘이 됐죠 이제. 예. 네. 아니 뭐 근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내가 볼 현실입니다. 때는 신인규 국바세 대표는 예. 곧 이제 공문을 받겠네요. 어디에서? 요즘 당에서 공문을 보낸대요. 당에서? 예. 아 저 그거 들었어요. 네,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네. 보수 감별사가 등장하셔가지고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보수가 누군지 그래서 저도 이런 쓴소리를 한다 그러면 네. 보수 아니라고 아마 분류할 겁니다.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수 감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별할 때는 저를 보수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보수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상충되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신인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이게 뭐냐 이 당원 100% 룰이 아니라 유승민 배제 룰인 거죠. 그럼 뭐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유승민을 압도하는 후보가 있었다, 친윤 후보가 있었다, 그렇죠. 안 바꿔요 룰 왜 바꿔요? 그렇죠. 압도하는 후보가 있는데, 근데 지금 계속 불안한 거예요. 국민 여론조사에서 뭐 유승민이 제일 높아? 이게 야 4명 저기 간조로 들어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야? 당원 100%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될까? 결선 투표가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될 거였어? 예. 권영세 장관을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되겠어 그렇게? 원희룡 장관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을 배제해야 되니까 예. 자꾸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저는 어떤 룰이 있으면은 아니 카타르 월드컵이 갑자기 룰을 바꿉니까? 예.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있는 대로 해서 당원들의 뜻을 물어보면 되죠. 당원 100%로 바꾸시면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 투표를 하고 이 당원 100%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 개진하고 이걸 유지하고 싶은 쪽에서도 의견 개진해서 한 1월 중순쯤에 투표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다음에 1월 말에 당원들의 투표로 이 룰을 어떻게 바꿀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바꿔버리잖아요. 이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은 당심을 반영했던 뜻이 아니라 유승민 배제 룰이라고 봐야죠. 누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면 유리합니까? 저는 제가 봤을 네. 때는 나경원 전 의원이 가장 수혜를 볼 걸로 아, 저는 그래요? 지금 예상을 웃고 합니다. 계시죠. 네. 아 그래요? 웃고 계실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된다. 될 걸로 가장 보여집니다. 아, 지금 그래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다른 후보보다 압도적이에요? 제일 높은 후보가 그래도 나경원 전 의원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오기는 확실히 나오는 거고.
당원들 만나러 간다고 글을 아, 쓰시던데. 페이스북에 올리시더라고요. 이 정도 여론조사면 벌써 준비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확실히 준비를 했는지 물어보면 또 대답을 안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약간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관해서 꺼려하는 느낌도 있지 않았었어요? 과거에? 있죠. 약간의 뭔가 있던데. 그래서 이게 마음이 결정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러니까 정확한 건 몰라요. 관저의 초청은 못 받은 것 같고요. 그렇지. 현재까지는 뭐 비공식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이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하나만 좀 중요한 부분을 짚고 싶은데 예. 저는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친윤 그룹에서 뭐 이게 대통령의 뜻이라는 거 뭐 아니다 부인하면서 막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던데 과거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에 표 될 수 있는 내가 뭐라도 맞다, 좀 하고 맞다. 싶다. 예. 그러니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마디 했는데 예. 그거에다가 탄핵을 당했어요. 탄핵. 맞다. 그러니까 인용은 안 됐지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비공개 사례 하나 또 말씀드리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공천에 개입을 해가지고 징역 2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그때 당시 기소하신 분들이 특검 당시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 검사분들이 이거 기소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뭐 100% 했으면 좋겠다는 기사도 나간 게 있고 예. 또 관저에 핵심들이 왔다 갔다 한 증거는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대통령도 사적 견해 말할 수 있는 거지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니까 정황 증거는 이미 다 차고도 넘치고요. 물증도 있어요. 텔레그램 노출이 돼가지고 당무 개입하는 게 이미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체리 따봉. 그러면은 네. 물증과 정황 증거까지 다 나왔는데 이렇게 깊숙이 당에 개입한다는 게 과연 상식적입니까? 그리고 이게 과연 공정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게 법과 원칙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짚어가지고 이게 잘못되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참 안타깝고 처참한 것은 국민의힘의 당내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두 분 목소리를 내시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지적을 하지 않고 권력을 추종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권력이 힘있고 하다 보니까 굴복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런 세태가 너무 참, 전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네. 너무 참, 뭐랄까요. 한국 정치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것이냐. 저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체리 엄지적 따봉에서 예. 관저 정치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관저 정치가 저는 참 놀랍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김기현 의원을 관저로 불러다가 3시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3시간은 뭘 하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 밥을 먹어도 1시간, 밥 먹고 나서 무슨 차를 마셔도? 전당대회 관련해서 김기현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다도 1시간이면 되잖아요. 예. 왜 3시간이죠? 술. 자, 그래서 저는 뭐냐. 나경원 전 의원도 여론조사상으로는 부각이 되지만 저는 예. 권영세 장관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예. 용산 이 이태원 참사 이슈 때문에 또 이 권영세 장관도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그 지역구니까. 예,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도 감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아, 아무도 감이 없다.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아.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 분 있지 않습니까? 3시간을 누구요? 김장연대 요즘 많이 나오던데. 김장연대. 아, 김기현 그것도 몰라요. 전 지금 김기현. 배추값이 한 포기에 12,000원이에요. 지금 제가 주가가 오른 게 배추도사잖아요. 예, 예. 예. KBS 드라이브는 난 안 불러. 예. 이제 그래서 지금 이 권영세 장관이 지난 대선에서도 호흡을 맞췄죠. 그리고 항상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딱 서울법대 1년 선배예요. 그리고 검사 출신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대통령과 가장 조화가 돼요. 그리고 예. 대선 후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일처리를 해보면 조용히 일처리.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엄지척 따따봉 보낼 만한 정도의 인물이 저는 권영세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나이도 상당히 이 당의 중진이기도 하니까 저는 권영세 장관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냐 예.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예. 저는 말씀하세요. 뭐 다른 뭐 후보군은 워낙 다 말씀 잘해주셔갖고 근데 관저 정치 얘기 나와서 잠깐 생각난 건데 저는 그걸 관저 정치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유승민 안철수 전 또. 의원 추천해야 그러니까 초청을 해야 그걸 초청을 관저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한 건 팬미팅이라고 봅니다. 예. 아. 그리고 저는 김장연대 관련해서 박승민 세네. 팬미팅 하신 거죠. 뭐 최근에 청년들과의 대화도 청년 200명이지만 그거 청년 보좌역이랑 예. 대선 때 선대본부 청년본부 했던 분들이잖아요.
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예. 초청해서 청년들이랑 만났다 또는 뭐 국민과의 대화하셨지만 그것도 사실은 불편한 질문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지금 거의 뭐 국정 운영을 하실 때 국민과의 소통, 뭐 정치인들과의 소통 이런 게 다 거의 팬미팅이에요.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자, 근데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상황만 이렇게 쭉 놓고 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쭉 놓고 보면 축구를 하는데 그 골대가 비어 있어요. 골대가 비어 있는데 민주당 골을 못 넣네. 예, 뭐 이런 상황이에요. 황당한 거지. 자기 지정에서만 계속 엄지락 거리면서 골대는 비어 있는 것 같은데 골을 못 넣어. 답답합니다. 예, 뭐 왜 이러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저는 예. 지금 그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어쨌든 규모가 있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의석수가 크고 그리고 사실 얼마 전까지 집권을 했던 정당으로서 네. 저는 국민들께 대안 세력으로 분명히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정부가 거의 취임 초기에 이렇게까지 헤맨 정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뭐 한 4년 된 것 같지만 놀랍게도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뭘 하겠다는 게 이제 보여졌잖아요. 지금 몇 개월 동안 안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헤매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이 제대로 득점을 하려면 결국에 저는 민생 이슈, 민생 아젠다로 저는 이겼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오히려 민생 아젠다보다 더 크게 부각됐던 게 한동훈 장관. 김건희 여사 이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골을 못 넣는 것도 있는데 자살골도 좀 있었다. 자살골을 했다.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네. 자기 개인적으로. 진영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헛발질하고. 그러니까 아니 골대가 저기 있고 저기에 골을 넣어야 되는데 예. 다른 골대로 자꾸 골대에 골을 차고.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자꾸 공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거를 보시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상당히 실망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실책 많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제대로 하는 거 없다는 거 국민들도 아세요. 예.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장바구니 그 물가도 그렇죠. 그렇고 기름값 그랬고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면 곡소리 납니다. 지금 경제 정말 어렵다.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 다 그 얘기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윤심만 얘기하고 있고 윤핵관 얘기하고 있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김건희, 한동훈 뭐 이런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금 대안 세력으로서 인정을 못 받았던 게 저는 정말 컸다. 뼈 아픈 실책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민생으로 가라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제 조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네. 저는 좀 분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목숨을 걸어라. 더 처절하게. 왜냐하면 사법 처리를 받았던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그렇죠. 다시 부활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 부활을 한 건 뭐냐면 그 사법 처리 가지고 자기는 목매달지 않았어요. 민생으로 나를 심판한 사법부에 대해서도 나 존중한다. 하지만 나는 우리 국민들이 가야 될 그 길을 위해서 다시 돌아온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다시 재집권하는 그 과정을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당의 체질 자체는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정당처럼 가야 된다. 왜? 180석의 이 거대 정당이 역대 제 기억으로는 제일 최대 정당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87년 예. 87년 이후에 180석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2020년부터 오성운동 정당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가만히 따지고 보면 통신비 왜 이렇게 우리가 돈을 많이 내죠? 그렇지. 와이파이를 국가에서 한 번만 설치하면 온 국민들이 와이파이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통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통신 요금이 없는 세상에 살 수 있어요. 이게 오성운동 정당이 이야기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성운동 정당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수질입니다. 우리 지금 마시는 이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유해하지 않은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물 정말 국민들이 제대로 마실 수 국민들이 열광을 했어요. 진짜 이- 실생활이구나. 예, 이 오성운동 정당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던 정당이다. 지지난 총선에서 이탈리아 총선에 싹쓸이를 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좀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리스크 자체가 증폭되고는 있지만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 국민의힘이 그거를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분을 지키기 위해서 방탄국회, 뭐 플래카드도 계속 붙여놓고 네. 그렇던데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겠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저렇게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어디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뭐 플래카드 붙여놓으면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힘 못 쓰나? 그것 때문에 무슨 뭐 문제 제기 안 하나? 그것 때문에 국조도 늦었나? 해임 건의안도 늦었나?
뭐 이렇게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지. 중도층이나 일반 시민들은 그러면서 뭐 있으면 빨리 하든지 뭘 밝히든지 왜 저렇게 아무것도 못 하고 있나 그런 측면에서는 참 민주당도 참 답답한 정치를 한다. 근데 예.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냥 딱 심플하게 보면요. 저희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룡 야당이죠 지금. 굉장히 예. 거대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는 가만히 보면요. 국회의원 너무 쉽게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현영 의원도 비슷한 건데요. 국회의원 너무 쉽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분들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했으며 어떤 비전과 가치를 갖고 나왔는가가 일단 저 의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헌법기관의 그 무게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가볍게 처신하는 것들이 국민들한테 지금 역풍을 맞고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집단적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축구도 보면요. 아르헨티나 얼마나 잘합니까? 거의 뭐 예술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패스 흐름을 보면요. 전략 전술이 있어요. 근데 민주당 보면은 동네 축구, 뻥축구 하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 공 빵 차면은 거길로 막 100명이 달려갑니다. 우르르. 그럼 한 골도 못 넣고 막 골대도 차고 하고 이러면 답이 없거든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결국 리더십입니다. 결국 당의 대표가 그 전략 전술을 잘 쓰던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신저로서 어떤 신뢰를 담보해서 한마디 딱 해가지고 뭐 타격을 주던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169석을 줬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하고 있냐. 그렇죠. 이 비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지금 뼈를 깎는 노력, 뭐 저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은 그 노력을 안 하면은 날라올 것 같은데요. 네, 보수파는 아니라고. 예, 뭐제 사무실에 받겠습니다. 그 상관이 없고 진짜 민주당도 뼈를 깎는 자성을 해야 두 날개가 정말 좀 건강하게 날 수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신인규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도 공문을 받을 건데 네, 다 환영합니다. 신현영 의원실로부터 공문받고 진정한 보수예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좀 덧붙일 말씀이 있어요. 민주당에 관한 이야기니까. 저는 뭐 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는 지금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을 너무 얕보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얕본다. 그러니까 네. 이게 국민들이 정말 뭐 아무리 정치권에서 프레임 걸고 정쟁 프레임 만들고 뭐 국민의힘도 민주당 공격하려고 자극적인 단어 쓰면서 막 뭐 만들잖아요. 방탄국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뭐 김건희 여사 논란이나 이런 것들 비판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너무 과도했던 의혹 제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뭔가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정치는 저는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되게 냉정하게 판단하시거든요. 지금 둘 다 우리가 뭐 지지율이나 이런 게 좀 지지도나 이런 걸 보면 박스권이다 말씀하셨는데 둘 다 별로라는 거예요. 지금 중도층은 많이 국민들 넓어졌고. 마음은 네. 지금 야 국민의힘 진짜 별로다. 윤석열 대통령도 별로다. 민주당 봤는데 아유 민주당도 별로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이거를 냉정하게 인식해야지 자꾸 뭐 하나 의혹 가지고 뒤집으려고 하고 엎어치기 하려고 한다 해서 저는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안 쉽게 엎어진다. 뒤집어지지 않는다. 결국 답은 민생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죠. 정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아젠다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젠다를 제시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든 아니면 협상을 할 때 강하게 뭔가 정치적인 아젠다를 제시해서 그 선을 확실하게 그어주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제가 봤을 때 2% 부족한 전략이다. 예. 저는 그래서 전공법을 해야지 자꾸 격까지만 건드린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예. 배종찬 소장님. 글쎄요, 저는 이제 일단은 여야를 망라하고 예. 지금 거의 뭐 국민들은 분노와 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산안도 통과 안 되고 있고. 낙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어느 한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여의도 정치권은.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싫어하니까 국민의힘 선택해주고 국민의힘 싫어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선택해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정당 하나하나 평가할 때를 보면 이게 이 정당을 여러 개 놓고 어느 당을 지지하겠습니까가 아니라 정당 하나만 놓고 평가할 때 이 평가는 정말 거의 뭐 바닥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6명 대첩 대선이 안 끝났어요. 예. 저는 올해 남은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지금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다음 한 주 또 지지율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래? 그럼 이재명 우리 지지율도 올라갔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슬슬 소환을 해볼까? 저는 12월 30일자 신문의 헤드라인이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임박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충돌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23년은 완전히 또 충돌이네. 연초부터 저는 1년 내내 총선 때까지 이 대첩이 계속되는 것. 아니 한산 대첩 좋습니다. 명랑 대첩 좋습니다. 노량 대첩 좋습니다. 예. 윤명 대첩 뭡니까? 다른 분들은 더 덧붙이실 말씀 없죠? 예. 저는 그냥 이번 네. 한 해 마무리할 때 가장 큰 정치 이벤트는 제발 예산안 극적 타결이길 바랍니다. 아, 네. 저도 30일 된다니까요. 예. 아 제발 뭐가 됐든 제발 좀 제대로 해야죠. 예. 이거 집행 준비하는 기간도 꽤 걸리는데 이렇게 자꾸 시간 끌면 피해는 국민만 보십니다. 제발. 저는 연말에 다들 바쁘시고 하시겠지만은 저는 지금 이태원 참사가 아직 해결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걸 좀 떠올리시면서 좀 건강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죠.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나타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아, 좋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그리고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고정으로. 아, 그러시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예. 댓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단단한 껍질의 사연은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